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충격적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 부부의 아내와 내연녀가 차례로 희생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70대 재력가가 모녀의 욕망에 의해 시멘트 속에 안매장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05년 6월 8일 부산 영도구 신선동의 한 건물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A씨는 분주히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고성이 그의 귀를 자극합니다. 재수씨, 안에 계세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목소리. 몇 분간 이어진 소란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중국집 전화가 울립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 배달 전화일 리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67세의 B씨, 그는 다급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좀 올라가 봐주겠나? 아내와 연락이 닿질 않아. B씨의 아내 서씨는 평소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홀로 집에 머물렀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친구 권 씨에게 먼저 부탁했으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중국집 사장 A씨는 비밀 통로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통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양말의 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바닥에 넓게 퍼진 붉은 액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간 안방, 이불과 옷가지가 수북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서씨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신에는 무려 25군데 자상이 있었고 그중 14곳은 머리에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격렬한 몸싸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에서는 방어흔도 뚜렷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집안 전원이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전기를 차단해 발각을 늦추려 한 정황. 또한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아래에는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성인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바닥에서는 별무늬 모양의 족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240mm, 성인 남성으로 보기엔 작은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외출복 차림이었다는 점. 즉, 귀가 직후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범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의 일상 패턴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 B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당시 타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씨와 권씨 사이에 채무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서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채무 이상이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사하자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를 이어왔습니다. 권씨는 장례식장에서 유난히 슬퍼하며 오열했습니다.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 그의 모습은 친구의 아내를 향한 감정을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내연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은밀히 수사에 협조한 주변인의 증언. 두 사람 관계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 권씨와 서씨는 내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권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손씨는 이미 3년 전부터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권씨는 아내가 가출했다 주장하며 신고했지만 실종된 그녀의 소지품은 그대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까지 두고 사라진 실종.
경찰은 그가 아내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아내 명의로 보험까지 들어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직후 보험사에 달려가 상담을 했던 권 씨. 5년 6개월 후 실종보험금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 상해보험 반보험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면서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소환 조사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내와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질문에 그는 동요했습니다. 겉으론 괜찮았다고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형사들이 의문을 던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길 게 있다는 직감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DNA였습니다. 피해자 서 씨의 손톱에서 채취된 피부 조직. 국가수사기관의 분석 결과 권 씨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압박했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와 서 씨의 내연 관계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용돈을 주었고 큰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서 씨는 차갑게 거절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2005년 5월에 폭발했습니다. 권 씨는 서 씨를 다그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서 씨는 냉소적으로 너 아내도 그렇게 때렸냐? 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권 씨는 혼잣말처럼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대로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는 결심합니다.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서 씨를 향한 증오와 두려움이 살인의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방화였습니다. 2005년 5월 28일 새벽 2시. 권 씨는 서 씨의 집 현관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서 씨는 연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 씨는 권 씨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일부러 수리까지 도와주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와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더욱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는 다시 움직입니다. 2005년 6월 8일 새벽 권 씨는 칼을 품에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 씨를 집 앞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갚아달라. 그러나 서 씨는 대답 대신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가 잠든 새벽 2시, 권 씨는 품속 칼을 꺼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서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피부 조직이 손톱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 씨의 숨이 끊어지자 권 씨는 은폐를 시작했습니다.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고 240mm 족적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옷과 칼은 야산에 버렸고 장갑은 잘게 잘라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는 다음날 구청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며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하루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연극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 씨의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확인 좀 해달라.
권 씨는 태연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살해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연기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재수 씨. 계세요.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들을 만큼.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만든 나이트메어의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태연한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DNA, 보험, 그리고 실종된 아내 손 씨.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너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권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시선.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내연녀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 아내 얘기를 꺼내며 날 비웃었다. 난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의 고백은 비열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살인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부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은폐된 과거와 얽혀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내 손 씨 사건까지 권 씨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트메어는 이제 막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권 씨의 자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체념한 듯 사건의 전모를 풀어놓았습니다. 서 씨 살해뿐 아니라 실종된 아내 손 씨와 관련된 비밀까지. 경찰은 귀를 기울이며 한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 냉정이 묻어났습니다. 2002년 10월, 권 씨는 아내 손 씨와 격렬히 다퉜습니다. 도박 문제로 지친 아내의 원망.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내 무능력 때문이야. 이 말에 분노한 그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이미 다크한 심연에 잠겨 있었습니다. 권 씨는 곧바로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시신을 방수지에 감싸 안방 구들장 밑에 묻었습니다. 며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출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부패 냄새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그의 광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2003년 1월, 그는 대대적인 집 수리를 가장했습니다. 베테랑 목수였던 그는 모든 공정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신 은닉을 위한 은폐 공사, 그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나이트메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사 중 그는 아내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각각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안방과 거실, 두 공간이 곧 무덤이 되었습니다. 흙을 덮고 시멘트를 발라 2중 3중으로 봉인했습니다. 집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그 안방에서 권 씨가 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묻힌 방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낌 없이 누웠으나 점차 꺼림칙해져 침대를 두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다크한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까지. 그러나 그 사진은 가장 잔혹한 위선의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는 두 얼굴을 한 채 태연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집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파헤친 건 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보험, 내연녀 살해, 그리고 DNA 일치.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승에서도 고통받을 것이다. 불교 신자인 권 씨에게 이 말은 치명타였습니다. 자식에게 떳떳하라는 설득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몇 시간의 공방 끝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는 집 바닥에 있습니다. 순간 조사실은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안방과 거실 바닥을 뜯어내자 참혹한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머리, 거실에서 나온 몸통. 권 씨의 범행은 3년간 콘크리트 속에 봉인돼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삼키며 절망적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살인이 밝혀졌지만 권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당에 심은 꽃은 누가 돌보나 걱정했습니다. 목숨을 아는 죄책감보다 꽃이 우선인 태도. 이 얼마나 기괴하고 뒤틀린 인간성인가? 재판에서 권 씨는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명을 살해하고도 형량은 의외로 낮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공분은 컸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0년대 중반 이미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같은 사회 속 어딘가에 섞여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건. 부산에서 벌어진 아내와 내연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주에서 벌어진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70대 재력가 시멘트 암매장 사건, 그 시작을 열겠습니다. 2014년 4월 13일, 경기도 파주경찰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사위, 이틀 전부터 장인어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실종자는 72세 성씨, 지역에서 소문난 재력가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다수 소유한 거부의 실종, 파장은 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성씨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특별히 사라진 금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비추던 CCTV 본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흔적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 추적 결과 마지막 흔적은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탐문에 나섰고 의미심장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곳에 성씨와 가까운 배씨라는 여성이 삽니다. 배씨, 64세, 성씨와 오랜 내연 관계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배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띵동, 예상치 못한 방문에 그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영장 있어요. 없으면 못 들어와요. 당황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형사들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를 면밀히 확인하던 경찰. 처음엔 발견하지 못했던 장면이 뒤늦게 포착됩니다. 건장한 남성 3명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바로 배씨의 집층.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금융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종 하루 전 성씨의 카드에서 1,4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CCTV에는 젊은 여성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22세 여성 C씨였습니다. 송금 직후 C씨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왕복표를 끄는 상태였기에 도주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의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배씨의 아파트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품과 사치품으로 가득한 집안.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성 씨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장이 있었습니다. 명백히 배 씨가 성 씨 실종에 연루된 증거였습니다. 배 씨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발이 무기자 균열이 생겼습니다. 렌트카와 개인 차량에서 청테이프, CCTV 본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차례로 잡혀들었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성 씨를 납치해 배 씨 집으로 데려갔다. 납치에 가담한 이들은 심부름센터 직원,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콜택시 기사까지 전과자 출신의 음지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에게 고용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배 씨가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살인 혐의만큼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린 납치만 했지 죽이진 않았다. CCTV에는 실제로 그들이 성 씨를 옮겨놓고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 씨의 최후는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된 것일까?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성 씨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성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서 불길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낯선 시멘트 벽, 주변에 번지는 악취.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직감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 시멘트를 부수자 충격적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비닐에 쌓인 시신, 부패가 진행된 흔적. 목에는 졸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은 나이트메어 그 자체였습니다. 배 씨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성 씨를 협박했지만 더 이상 돈을 얻을 수 없자 준비해둔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죄책감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성 씨의 카드를 사용한 C씨, 바로 배 씨의 딸이었습니다. 모녀가 공모해 벌인 범행. 재력가의 돈을 노린 탐욕의 연극. 사건은 인간 욕망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배 씨 모녀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은 공범을 모집했고 오피스텔까지 미리 계약했습니다. 배 씨는 직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납치와 감금, 살해와 암매장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완성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 씨와 딸 C씨, 두 사람은 모녀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내연녀와 젊은 공범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욕망에 의해 뒤틀린 모녀의 공모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끔찍한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 씨와 배 씨는 그 무렵부터 내연 관계였습니다. 성 씨는 배 씨와 딸을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모녀의 욕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성 씨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모녀는 치밀한 수법으로 성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곧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속아 넘어간 성 씨는 법적 절차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흘러갔습니다. 무려 5억 원이 모녀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돈 요구에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선을 긋는 순간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모녀의 분노와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배 씨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원하는 금액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녀는 더 과격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없애야 한다. 나이트메어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납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딸 씨씨가 인터넷을 통해 건장한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돈 많은 노인을 데려오면 큰 보상을 주겠다. 심부름센터 직원,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택시 기사까지. 어둠 속 전과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납치 전에도 폭행과 갈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 씨는 파주 아파트에 불려가 구타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3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내연 관계라는 약점이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2014년 4월 11일 아침, 본격적인 범행이 실행됩니다. 성 씨는 자택 주차장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담겨 배 씨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감금실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 씨의 나이트메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녀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했습니다. 딸 씨씨는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치와 방종,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성 씨의 생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미 배 씨의 집을 찾아왔던 날, 성 씨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장 없으면 못 들어와요. 배 씨의 차가운 목소리 뒤에는 공포에 떨고 있던 성 씨가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모녀는 성 씨를 강남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범행 전 미리 계약해둔 장소였습니다. 시멘트와 벽돌까지 준비된 곳. 모든 것은 살인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섬뜩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4월 15일 새벽, 배 씨는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성 씨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배 씨는 준비한 노끈으로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성 씨의 숨은 끊어졌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탐욕의 나이트메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배 씨는 시신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에 싸고 벽돌로 벽을 쌓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악취를 가리려 공기청정기까지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남은 얼룩과 악취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부수자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목 졸린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깊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체포된 배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돌변해서 죽였다. 그러나 공범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우린 납치만 했다. 살인은 배 씨가 했다. 진실은 점점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딸 씨씨는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닉과 공범 모집, 카드 사용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오피스텔 계약자도 그녀였습니다. 결국 모녀의 공동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배 씨는 성 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5억 원도 자발적 증여라며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구치소에서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해라. 편지는 발각되었고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배 씨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발뺌했습니다.
끝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했습니다. 딸 C씨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친엄마의 부탁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 씨에게 징역 30년, 딸 C씨에게 징역 10년. 심부름센터 공범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가까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상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모녀,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된 재력가의 삶. 돈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준 사건.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는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 신뢰는 돈 앞에서 무너졌고 탐욕은 결국 살인을 낳았습니다. 피해자 성 씨의 삶은 탐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 당연한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부산의 권 씨 사건, 파주의 배 씨 사건.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지만 공통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폐와 위선, 탐욕과 집착.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낳은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결코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